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LA 시의회가 거리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세티 시장이 서명을 하면 30일 후에 새로운 조례가 시행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본부가 이번 주말 2021 K푸드 위켄드 행사를 갖습니다. 미주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산품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에겐 선물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이 CDC의 마스크 재착용 방침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연방직원과 기약업체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남북이 통신선을 통해 이틀째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원팀 협약식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본선 첫 TV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날선 비방이 오갔습니다.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온두라스를 6대0으로 물리치고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각국 선수들과 IOC도 바일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제로금리로 동결했습니다. 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론 오늘 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 최저기온 66도가량, 내일도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3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시의회가 인도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정기회의를 통해 관련 조례안을 13대2로 통과시켰고, 조례안 시행을 위해서는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소화전의 2피트 이내 그리고 드라이브웨이 10피트 이내에서는 노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길에서 장애인들의 보행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도 학교나 데이케어, 공원, 그리고 도서관 500피트 이내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는 것이 금지되고, 프리웨이 입출구나 다리, 터널, 기찻길 500피트 이내에서도 노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조례안은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게 되면 30일 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미주본부가 이번 주말 유명 유튜버들과 소비자들이 함께 체험하는 온라인 라이브 이벤트 2021 K푸드 위켄드를 엽니다. 미주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도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정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와 뉴욕지사가 온라인 라이브 형식으로 쌈과 김치, 버섯을 주제로 유명 유튜버 등 파워 인플루언서와 함께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톡톡 튀는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토요일인 31일 오후 4시에는 전 K-팝 아이돌 뉴키즈 멤버인 케빈 우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K쌈을 주제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쌈과 바비큐 문화를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쌈 챌린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31일 저녁 7시에는 파워 유튜버 스트릭틀리 덤플링이 김치의 우수성과 효능을 소개하며 김치와 곁들여 먹으면 좋은 꿀조합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김치 라면과 김치 스낵, 캔 김치 등이 포함된 김치 푸드박스를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는 일요일인 8월 1일 오후 1시에는 인기 유튜버 펌브로가 맨하튼의 한 식당을 방문해 셰프와 함께 팽이버섯 조리법과 활용 레시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한만우 LA 지사장입니다. 최근 이제 한국 식품에 대한 어떤 현지 우리 교민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어떤 좀 K푸드의 어떤 붐으로 좀 해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좀 손쉽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저희 K푸드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이제 다양한 이제 이벤트 행사와 함께 거기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재밌는 이벤트도 해서 이제 선물도 이제 드리고 이제 이런 걸 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그 젊은 세대 같은 데서 많은 관심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말에 이렇게 좀 기획된 만큼 편하신 시간에 와셔서 좀 이렇게 좋은 주말에 어떤 추억거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은 올 상반기에도 미주 시장으로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K푸드 인기몰이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산 김치와 인삼류는 수출 물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32%와 71%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후 면역력 높은 K푸드로 미주 시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속 수요가 폭증한 라면은 올 상반기에도 미주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를 유지하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K푸드, 그다음에 K컬처에 대한 붐에 대해서 다 우리 그 교민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사이시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한국 식품의 어떤 그 수출이나 그리고 인기나 그다음에 어떤 수요는 향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최초로 LA 경찰국에서 2인자가 된 도미닉 최 LA 경찰국 수석 부국장의 승진을 축하하는 행사가 어제 저녁 LA 총영사관제에서 열렸습니다. 이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7일 저녁 열린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직 승진 축하연에 LA 상공회의소와 LA 한인회, 남가주 한인 경제단체 협의회 등 주요 한인단체 지도자들과 LAPD 관계자, 로컬 정치인 등 150여 명의 굵직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해 한인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고 결집을 다짐했습니다. 도미닉 최 LAPD 수석 부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수석 부국장으로서 새로운 LAPD 경관 채용, 경관 훈련, LAPD 운용자금 관리 등 중차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며 새로 맡겨진 업무들을 이제까지 경험을 살려 성공적으로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I think I have the experience that I need to fulfill my obligations as an assistant chief, and I believe the chief has that confidence in me as well. Otherwise, he wouldn't have selected me. 최 수석 부국장은 그동안 LAPD 조직 내에서 두루두루 다양한 분야에서 중책을 맡아왔기 때문에 이 같은 경험이 LAPD 2인자라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 한인 사회를 비롯한 LA시 치안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축하연에서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무엇보다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의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As an empathy, compassion, a dedication to the values of this organization. He goes out every day and he stands and delivers. 이날 승진 축하연을 주최한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강일한 회장은 도미닉 최 수석 부국장직 승진은 한인 사회 전체가 자랑스러운 일이며 LA 한인 역사에 이정표가 되는 감개무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경관도 거의 없었고 이렇게 넘버 2로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동양인 중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다 그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더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의 브래드리 회장입니다. 한인 경관이 부국장까지 돼가지고 넘버 2맨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상당히 크죠.
제임스 LA 한인 회장은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시 전체 치안을 책임지는 LAPD 수석 부국장 자리를 한인이 최초로 맡게 됐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으로서 너무 프라우드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저희를 대변해서 좀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재 LA 총영사는 도미닉제 수석 부국장이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하기를 바란다며 그의 승진은 한인 동포사회의 큰 기쁨이라고 축하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그 도미닉체가 인자가 돼 또 어쨌든 집됐으니까 또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LAPD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수석 부국장이 된 것은 152년 역사상 최초입니다. 도미닉제 수석 부국장은 USC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후 1995년 LAPD에 조인해 램파트, 사우스이스트, 퍼시픽, 하버지서 등을 거친 베테랑으로 탁월한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았으며 지난달 30일 LAPD 수석 부국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27일 승진 축하 행사에서는 CBS 등 주류 언론 매체도 취재에 참여해 행사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주 보건국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실내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 아라곤 주 보건국 국장은 델타 변이로 인한 입원 환자들이 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53%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으며 1차 접종을 마친 주민까지 포함하면 61%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에서 532건의 신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병원에 입원 환자는 215명으로 어제보다 3명이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6명으로 늘어나면서 중환자실의 여유분은 25.4%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오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이 시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5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입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블루버드 구간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39가 만나기 직전까지 정체 심한 편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정체 심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5마일에서 7, 8마일 정도로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오스본 스트리트 구간, 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브랜포드 스트리트 구간에 인명피해 없는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트릭스 스트리트 구간 출구에도 역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의 카운티 3곳 가운데 2곳은 코로나19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건당국이 분석을 했습니다. CDC는 조사 대상 카운티 3,200여 곳 가운데 67%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해야 할 정도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카운티의 50%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률이 높은 수준으로 분류가 됐고 17%는 전염률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CDC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전염률은 일주일 동안 10만 명당 감염자 100명 이상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 전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60%가량은 확진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통계 전문가인 에이드리언 레퍼리 워싱턴 대학 교수 등 2명이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온라인으로 게재한 논문에서 이런 결과를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치사율, 확진 건수, 검사 건수와 같은 변수를 포함한 통계적 모델을 통해 실제 감염자 수를 추정하는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7일 기준 미국인의 19.7%, 6,500만 명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이는 감염자 2.3명 가운데 1명만이 검사를 통해 확진자로 집계됐고 나머지 1.3명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으로 60% 정도가 확진자 통계에서 빠졌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보고서는 감염자의 다수가 보고되지 않음을 시사한다며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집단 면역 문턱을 넘기 위해 적극적 백신 접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CDC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수정하고 연방직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마스크 재착용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10,000명대로 저점을 찍었던 미국의 감염자는 최근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돌파 감염까지 만들어내면서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CDC가 2달 만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다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Finally, CDC recommends community leaders encourage vaccination and universal masking to prevent further outbreaks in areas of substantial and high transmission. 바이든 정부는 연방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고강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인 검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각종 제약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도 같은 조치를 주 공무원에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President Biden is reported that he's going to announce soon that all federal employees must be vaccinated or get tested. New York State is doing the same. 하지만 공화당 주지사들은 CDC의 마스크 재착용 지침과 접종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CDC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재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감염률이 높은 텍사스와 플로리다, 애리조나, 아칸소 등의 주들입니다. CDC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주와 지방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감염률이 높은 주들의 지도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바이든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민주당의 1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야당인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를 완전 멍청이라고 비난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오늘 차량에 탑승하다가 메카시 원내대표가 하원 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비난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하원 의료팀은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이 클 때 하원 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지침을 내놓았고 메카시 원내대표는 팬데믹이 영원하길 바라는 진보 당국자들이 만들어낸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에선 여전히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전원 백신을 접종했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 중 절반 정도는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 6개월 뒤에는 84%의 예방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의 저자로 참여한 뉴욕 주립대 스테픈 토머스 교수 등은 파이자 백신을 접종한 4만 4천 명의 지원자를 관찰한 결과 접종을 받고 2달 뒤 예방 효과는 96%였지만 6개월 뒤에는 84%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파이자 백신 접종 완료자 가운데 6개월 뒤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을 보이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중증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효과는 6개월이 지난 후에도 97%로 높았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섰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앞두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오늘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사무실 복귀 시점을 10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사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 역시 로리 골러 인사 담당 부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전국의 모든 사무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위터도 이번 주부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원은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하다고 공지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제작 현장에서 배우와 스태프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도 뉴욕 사무실에 백신을 맞지 않은 종업원과 고객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역시 사무실을 백신 접종을 마친 종업원에게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과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오늘 발표된 내용은 중요 물품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부품의 55%가 미국산이면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2024년에는 65%, 2029년엔 75%로 올릴 예정입니다. 입찰 시 미국산 제품에 제공하는 통상 6%의 가격 특혜를 중요 품목에 한해 더 강화함으로써 국내 공급망의 개발과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5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해외 기업의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안은 앞으로 60일간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확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관련 부처가 전력과 교통, 급수 같은 핵심 인프라 시설과 관련 사이버 안보상 수행 목표를 설정하고 민간과 협력하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과 상무부 산하 표준기술연구소가 유관기관과 함께 수행 목표 설정에 나섭니다. 민간기업이 동참해 사이버 안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방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연방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 핵심 인프라 시설의 90% 정도를 민간 부문이 소유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사이버 안보 관련 규정이 부처별로 혼재하고 단편적이었다면서 규정 부재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취약성을 가져왔다. 우리는 신속한 진전을 위해 모든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러시아와 진행한 핵군축 대화가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회담은 지난달 미러 정상 간 군비 감축과 관련한 합의의 후속 조치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세르게이 랴리고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양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제네바에서의 논의는 전문적이었고 실질적이었다며 긴장의 시기에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과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오늘 일제강점기 일본의 만행을 지적하면서도 역사 이슈와 별개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오늘 워싱턴 DC에서 한미동맹재단 등이 주최한 평화 컨퍼런스에서 왜 한미일 3자 협력이 중요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것이 과제라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의 동맹은 한국과 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때 덜 안전하며 그들이 협력하지 않을 때 그들 역시 덜 안전하다며 미국은 수년 동안 공통이 되는 기반을 찾으려 한국, 일본과 협력해왔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역사는 바꿀 수 없다며 20세기에 일어난 만행은 있는 그대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잔악 행위를 거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그에 맞춰 그것을 다루되 21세기에 그 나라들이 협력할 수 있게 하는 것들로 또 다른 바구니를 채우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최근 격해진 네거티브 감정까지 상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원팀 협약식을 열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이 무색하게 곧이어 열린 본선 첫 TV 토론회에서 또다시 날선 비방전이 오갔습니다. YTN입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서로의 옷깃에 원팀 배지를 달아줍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우리는 원팀입니다. 최근 상호 비방전이 격해지자 보다 못한 당이 나서서 평화협정을 맺어준 겁니다. 과거 지향적이고 소모적 논쟁을 키우는 것은 당의 단합을 해치고 지지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태연적인 행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팀 배지가 무색하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본선 첫 TV 토론회에서 또 맞붙었습니다. 여야 합의를 철회하라고 또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날치기를 하라 그러셨거든요. 국회를 대하는 태도로서 온당한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진짜 문제다.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여기에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 논란도 다시금 소환했습니다. 저를 만나셨을 때 백제 발언은 없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은 우리 사회의 상처입니다. 저를 지역주의로 공격하기 위해서 지역주의의 망령을 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공약 이행률이 낮은지, 못 지킬 약속을 하신 건지 지킬 수 있는데 안 한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공약 이행률 보면 21개 중에 20개를 이행한 것으로 2016년에 평가가 됐고요. 제가 본 건 좀 그거와는 달라서 나중에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논쟁 단골 메뉴인 이낙연 전 대표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담까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탄핵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도를 바꾼 이유가 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 당시에 민주당 내부의 고통을 잘 이해하실 겁니다. 원팀 협약서에 사인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후보들이 다시금 얼굴을 붉히면서 원팀 협약식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요식 행위가 된 모양새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1차 예비경선 룰을 확정하고 당내 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 최재형으로 갈라진 당내 갈등 양상에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지만 윤 캠프는 때가 되면이라는 말로 일단 보류했습니다. YTN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1차 예비경선 룰을 확정했습니다. 오는 9월 15일까지 100% 여론조사로 후보를 8명 정도까지 추리기로 한 겁니다. 여론조사 100%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좀 더 박진감 있는 경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2차 예비경선은 당원 투표를 좀 더 반영해 10월 초쯤 4명 정도로 추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본경선은 당원 변경이 없다면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대 50으로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외부 주자를 고려해 당비를 한 번만 낸 신입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 최재형으로 나뉜 당내 개파 갈등 양상에는 최재형 전 원장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불안감을 없애주자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한 겁니다.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의 고민을 어젯밤까지 늦게까지 했습니다. 개파 정치가 다시 시작하면 안 된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캠프는 때가 되면 만나겠다며 민심을 듣는 후보의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일단 거절했습니다. 지지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급하게 특정 후보를 만날 이유는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당내 주자들의 견제는 좀 더 노골화됐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가족 스캔들을 지적하며 대국민 해명을 요구했고 원팀을 강조하던 원희룡 제주지사마저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돼 청산에 나선다면 보복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대선 주자를 한자리에 모아 경선버스에 시동걸 채비에 나선 가운데 입당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의 결정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정국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어떤 형태로든 결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실무협상단장인 권은희 원내대표로부터 협상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 직후 안철수 대표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는 만큼 이번 주 안에는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당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 통큰 합당 합의를 하고 새로운 틀 안에서 대선에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대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국민대로부터 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조사기획과 일정을 보면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김 씨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에 대해 오는 9월 4일까지 예비조사위 결과를 내고 본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연구 부정행위 검증은 예비조사와 본조사, 최종 판정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의 2008년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예비조사위 구성을 논의해왔습니다. 예비조사 결과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본조사 착수가 결정되면 올해 10월 4일 안에 조사가 시작되고 최종 판정은 내년 2월 4일 안에 나올 예정입니다. 남과 북이 13개월 만에 복원한 통신선을 통해 이틀째 정상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남북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북한과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해간다는 방침인데 남북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입니다. 남북통신선 복원 이틀째를 맞아 남북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모두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계기로 우선 남북 화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시급한 의제가 대화 채널의 복원인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협상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협조나 남북연락사무소 복원 등 구체적인 의제를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남북 간 각급 실무 접촉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추후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신선 복원은 출발선이고 최종 목표는 비핵화이며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은 그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최종의 목표는 저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도달이고 그리고 그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다만 남과 북이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외신 보도는 일축했습니다. 만약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북미 회담까지 이어질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통신선을 차단한 전례가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를 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1차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아마 만약에 북한이 여전히 큰 비판의 목소리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조금 더 진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국방부는 한미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과 함께 도쿄올림픽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127.59포인트가 하락한 34,930.93, S&P 500지수는 0.82포인트 빠진 4,400.6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02.01포인트가 상승한 14,762.58을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제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면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경제 회복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동결입니다. 시중에 달러를 풀기 위해 연준이 사들이고 있는 채권 규모도 매달 1,200억 달러에서 줄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분명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용 사정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일자리 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여전히 680만 개가 적은 상황입니다. It will be appropriate to maintain the current 0 to 1/4%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labor market conditions have reached levels consistent with the committee's assessment of maximum employment.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백신 효과가 있다는 건데 향후 회의에서 경제 진전 정도를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산 매입 규모 축소 논의를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s with successive waves of COVID over the past year and some months now, there has tended to be less in the way of economic implications from each wave. And we will see whether that is the case with the Delta variety. 미국 연준은 미국과 같이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나라는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다며 세계 경제 회복의 양극화가 심각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2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은 3분기와 4분기 매출이 광고 판매 위축으로 현저히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 순이익이 103억 9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1억 8천만 달러보다 2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당 순이익도 3달러 61센트를 기록해서 시장 추정치인 3달러 3센트로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290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6%가 늘어나 월가의 예상치인 278억 1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산하의 주요 법 집행기관 가운데 하나인 연방보안관실이 범죄 행위와 관련해 압수, 몰수한 가상화폐를 관리할 업체로 앵커리지 디지털을 선정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앵커리지 디지털은 디지털 자산 보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연방보안관실이 위탁한 가상화폐를 보관 또는 청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연방보안관실이 압수 매각한 비트코인은 18만 5천 개 이상으로 이는 72억 달러에 이른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연방보안관실은 올해 초에만 4,04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했습니다. 올림픽 소식 종합해드립니다. 이 도쿄올림픽에서 체조 6관왕에 도전을 했던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가 단체전에 이어서 개인전에서도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엄청난 중압감으로 몸보다 마음이 힘든 각국 선수들 그리고 IOC도 바일스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체조를 평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의 시몬 바일스 선수. 6관왕까지도 점쳤지만 단체전 도마에서 일단 실수 뒤 돌연 기권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바일스가 밝힌 이유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I was just like shaking, could barely nap. I've just never felt like this going into a competition before, and I tried to go out here and have fun and warm up in the back, went a little bit better, but then once I came out here, I was like, no, mental is not there. 사실 바일스는 경기 전날에도 SNS에 전 세계가 내 어깨에 올라와 있는 것 같다며 중압감을 토로했습니다. 선수도 결국 인간이라고 호소한 바일스는 개인 종합 경기도 기권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체조 4개 종목별 결선 출전도 정신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수는 비단 바일스뿐만이 아닙니다.
도쿄올림픽의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였던 테니스 스타 오사카도 초반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울증 탓에 그동안 취재진의 인터뷰도 거절해왔던 만큼 정신적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올림픽이 미뤄지면서 실전 감각이 떨어진 선수들이 심리적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동료 선수들은 바일스를 응원했고 IOC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I think what we can all say is that regardless of that, we all have huge respect for her and huge support for her. I wouldn't really want to add much more. 바일스의 선택이 팬들의 성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 언론이 정신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평가한 것처럼 성적보다는 선수들의 마음을 먼저 보듬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올림픽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면서 개인전 아쉬움을 떨쳤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김학범호가 4년 전 올림픽 대표팀이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당했던 패배를 제대로 갚아줬습니다. 전반 10분 이동준이 반칙을 당한 뒤 얻어낸 페널티킥을 원톱 황의조가 꽂으며 초반에 잠시 보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축구팀이 황의조 선수의 해트트릭 활약을 앞세워서 온두라스를 6대0으로 이기면서 8강에 안착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8강 상대는 북중미 강호 멕시코입니다. YTN입니다. 김학범호가 4년 전 올림픽 대표팀이 리우올림픽 8강전에서 당했던 패배를 제대로 갚아줬습니다. 전반 10분 이동준이 반칙을 당한 뒤 얻어낸 페널티킥을 원톱 황의조가 꽂으며 초반에 팽팽했던 균형이 깨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태욱이 잡혀 넘어진 뒤 또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원두재가 과감한 오른발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온두라스의 거친 플레이로 권창훈은 코피가 터졌고 멘델레스가 이동준을 막다 퇴장까지 당하면서 분위기는 우리 팀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황의조가 전반 종료 직전 오른발 슛,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세 번째로 선언된 페널티킥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피파 주간 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3골을 넣은 건 우리 축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부담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 때 터지게 돼서 후반 18분 서령우의 패스를 넘겨받은 김진야가 5번째 득점을, 후반 36분엔 이강인이 완벽한 슈팅으로 대승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종 점수 6대0. 지난 2016년 올림픽 조별리그에서 피지의 8대0 승리를 한 데 이은 최다 골차입니다. 이제 토너멘트 넉다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 팀은 시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조별 첫 경기에 부진을 싣고 눈부신 활약을 보인 대표팀은 고 유상철이 선수 시절 몸담았던 경기장에서 8강을 확정지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세계 랭킹 1위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올림픽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상욱과 구본길, 김정환 그리고 김준호로 이어진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지바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이탈리아를 45대 26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펜싱 대표팀이 딴 첫 번째 금메달입니다. 또 2012년 런던 대회 우승 이후 2016년 사브르 단체전이 빠지면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한국 대표팀은 다시 한번 정상을 지켰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일주일에 접어든 현지 시간 29일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야구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올 시즌 KBO 리그 다승 1위인 원태인을 선발 투수로 낙점하면서 나이에 비해 침착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남자 양궁의 오진혁 선수 그리고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는 개인전에 첫 출격을 합니다. 앞서 두 번의 조별리그에서 2패에 그친 여자 핸드볼 대표팀은 요요기 국립체육관에서 일본과 한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은 캐나다와 조별리그 2차전, 그리고 여자 배구 대표팀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에 나서게 됩니다. 또한 한국 남자 수영의 간판 황선우 선수는 잠시 뒤인 LA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 30분
남자 자유형 100m에서 메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7월 28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입니다. LA 1원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은 5마일에서 8마일로 불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슷비슷한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이 예보하고 있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량, 목요일인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낀 후에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84도에서 85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65도에서 66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7도, 밤 최저 63도가량을 보이겠고 해안 지역은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4도로 예상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오후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16도가량, 바람은 16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비가 내릴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내일 역시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76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제도 서울의 밤 최저 기온이 2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무척 높아서 더위의 불쾌감이 무척 심합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수일째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오늘도 춘천 섭씨 36도, 서울과 대전 34도, 광주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전해드렸습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부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